자, 심화이론과정 13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568페이지예요. 568페이지 펴놓으시고 칠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도와 관련해서 지가 공시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가 공시도 여기도 크게 두 개 있었죠. 하나는 표준지 공시가, 또 하나는 개별 공시가다. 이분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주택가격 공시다, 집값 알려준 제도가 되겠죠. 주택가격 공시도 이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공시도 여기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단독 주택의 가격을 알려주겠다. 단독택 가격이 있어요. 다음 공동택의 가격을 알려주겠다. 공동택 가격이다.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다만 단독택 가격 이것만큼은 다시 표준 주택 가격과 개별택 가격으로 구분이 된다 생각하시고, 표준택 가격, 개별택 가격 이는 뭐에 대해서입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다. 공동택은 이런 구분이 없다라고 조심하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보세요. 누가 그럼 알려주시가 공시권자 있겠죠?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입니다. 표준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생각하시고, 개별주택 가격입니다. 이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다음 공동택 가격이에요. 공동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단독택 가격은 표준택 가격과 개별택 가격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표준택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의 가격을 알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이 있다는 겁니다. 표준주택이 있다. 이때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세요. 자, 이처럼 단독주택이 여러 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중에 대표가 된다. 이 주택이 대표된 주택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주택을 선정하죠. 이 주택, 선정된 주택이 바로 뭡니까? 표준주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택을 선정한다라는 겁니다. 이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 표준주택은 어디서 선정하는 겁니까? 단독택 중에서 선정한다. 사실은 공동택은 표준택, 개별택 이런 구분이 없잖아요. 따서 표준택은 어디서 선정되는 겁니까? 단독택 중에서 선정한다. 이분을 우리 집에서는 말 바꾸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동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택이다. OX, X 잘못되어 있지요. 또한 단독주택과 공동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이다. X 잘못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표준택은 어디서 선정하는 겁니까? 단독택 중에서 선정한다. 잘 이해하세요.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 생각하시고,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된 표준주택의 매년 공시일 현재 표준택의 가격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표준주택의 표준택의 가격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표준택 가격이 된다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이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다, 개별 공시가다, 땅값을 알려줄 때는 단위면 땅 가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표준주택 가격이다, 개별택 가격이다, 공동택 가격이다, 이처럼 주택 가격을 알려줄 때는 통째로 알려주는 겁니다. 단위면 땅이 아니에요. 통째로 이 주택은 5억이다, 10억이다. 좀 통째로 알려주는 것이다. 다시 보세요. 땅값을 알릴 때는 단위 면적 땅, 단위면 땅 가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값을 알릴 때는 단위 면적 땅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통째로 알려준다. 그래서 표준택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표준택의 단위 면적 땅 가격,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땅값은 단위면 땅 가격이죠. 집값은 통째로다. 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표준택 가격이 통째로 3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다. 단위당 가격이 이런 걸 조심하세요. 집값 알릴 때는 통째로다 생각하시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택에 대해서 가격을 알려주겠다. 이게 표준택
가격이 된다 생각하시고 역시 공시 기준일은 원칙은 1월 1일입니다. 매년 1월 1일이다 생각하시고 그럼 1월 1일 현재 가격을 언제까지 알려고 생각 공시 시한입니다. 법에는 공시한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관례적으로 매년 1월 말쯤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표현택 가격이 먼저 결정 공시됩니다. 그럼 일토대로서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걸 작성하는 겁니다. 주택가격 비준표를 작성을 하고 주택가격 비준표 이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된다. 이때 개별주택 가격은 누굽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알려주겠다. 이게 개별주택 가격이다.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다.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 이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내고는다면 1월 1일 현재 가격을 언제까지 알려주는 겁니까? 공시하는 4월 3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표현택 가격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알릴 때는 반드시 어디입니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의 심의를 거친다 그랬죠.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입니다. 누가 알려준 겁니까? 시장, 구수 또는 구청장이다. 이는 어디입니까?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요. 공동택 가격입니다. 공동택 가격은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일 현재 원칙은 1월 1일이지요. 공동택의 가격을 알려주겠다. 역시 통째로 알려준 겁니다. 땅값은 단위 면적당 가격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집값은 통째로다. 그래서 공동택의 단위당 가격이 아니라 공동택의 가격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려준 것이다. 생각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려준 거니까 당연히 어디에 심의를 거칩니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원회 심의를 거친다. 생각하시고 공동택 가격 이 부분만큼은 1월 1일 현재 가격을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 기준이다. 몇 월 며칠 현재 가격을 알려줘 이 문제죠. 대체로 원칙은 매년 1월 1일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공시 시한입니다. 언제까지 알려주시는 이 문제예요. 근데 개별 공시가다. 이는 언제까지였어요? 5월 31일까지였지요. 반면 개별 주택 가격은 언제까지입니까? 4월 30일까지다. 그리고 공동택 가격 역시 언제까지입니까? 4월 30일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 땅값은 5월 30일까지 알려주는 것이고 개별 주택 가격 공동택 가격 집값은 4월 30일까지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주택가격 공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여러분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68페이지 보세요. 568페이지는 1번 챕터 단독주택 가격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1번 챕터 단독주택 가격 옆에다가는 별표 5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5개 넣으시고 양고로 1번입니다. 표준 주택 가격이다. 사실 단독주택 가격만큼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표현택 가격 그리고 개별택 가격이다. 그래서 먼저 표현택 가격 이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고로 1번 표현택 가격이다 생각하시고 편고로 1번 의의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표현택 가격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보시면 일단의 단독택 중에서 선정한 표현택에 대하여 일단 끊어봅시다. 자, 이처럼 일단의 단독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이다. 그럼 단독택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 여러 개. 이 중에 대표된 단독주택을 찾자는 이야기. 이게 바로 뭡니까? 표준 주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조심하셨죠. 이처럼 표현택을 선정하는데 어디서 선정한댔어요? 단독택 중에서 선정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 동안에 크게 쳐주세요. 자,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이렇게 돼 있죠. 이때 공동택 중에서 잘못된 표현을 했어요. 단독주택과 공동택 중에서 잘못된 표현이다. 잘 기억하세요. 단독택 중에서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의 단독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한다는 겁니다. 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원의 심의를 거쳐 공시해야 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어디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원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래 2번 봅시다. 이제 편거래 2번은 자, 이것은 표준주택의 선정이다. 네, 소개되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제 표준주택은 누가 선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할 수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가르쳐줄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1단의 단독주택을 대입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한다. 결국 어디서 선정합니까?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 잘 가르쳐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라는 겁니다. 평을 3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은 1월 1일로 한다. 그래서 공시기준일 원칙은 언제로 했어요? 매년 1월 1일이다. 물론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원칙은 매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4번 봅시다. 자, 조사 산정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자, 표준주택 가격이다. 누가 조사 산정을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 인정되는 단독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된다. 어때? 이 질문 다 외울 수 없다 그랬죠. 여하튼 이런 일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기억본 보세요. 첫 번째 끝부분입니다.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단독주택 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돼 있죠.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개입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까?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 즉 지극히 정상적으로 거래됐다 이야기예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했다. 이걸 가정해서 자, 조사 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 이것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렇다. 가정하에서 조사 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한번 봅시다. 상단 동그라미 2번. 표준주택의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단독주택의 사용수 제한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이야기. 이때는 이런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하여튼 이런 게 있으면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본다니 없는 것으로.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조사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5번 봅시다. 자, 조사 산정 의뢰입니다. 자, 국토교통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편지 공시가 조사 평가하고 전단 이야기. 이때는 누구에게 의뢰했습니까?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했지요. 반면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전단. 참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는 누구에게 의뢰하는 겁니까?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한국감정원 줄였을 때 감정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과 7번 봅시다. 공시사항이에요.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한다는 이야기. 이때 포함될 사항들이 있겠지요. 동그라미 1번 표준주택의 집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표준주택의 가격입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 땅값 알려줄 때는 어떻게 알려줬어요? 단위 면적당 가격을 알려준다 그랬지요. 그렇지만 집값 알려줄 때는 통째로 알려준다 그랬어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잡으세요. 표준주택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까? 표준주택 가격입니까? 그렇죠. 통째로 알려준 거니까 표준주택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주택의 가격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표준주택의 가격 이 자체도 어떻습니까? 공시상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다음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 표준주택의 지목, 표준주택의 용도 지역, 표준주택의 도로 상황 이 같은 걸 포함해서 공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도 다 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시면서 익혀야 되는 겁니다. 자, 표준주택 가격을 알려준다는 이야기에 이때 공시상에 포함될 내용들이더라. 먼저 표준주택 집은 들어가야죠. 다음 표준주택의 가격이라 그랬지요. 가격. 다음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다음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공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편고로 9번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 자, 표현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편디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용한다. 결국 표현택 가격도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이는 편디 공시과 이의신청 내용을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골 11번 효력입니다. 자, 표현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 점 국가나 지자체 등이 그 업무 관련하여 개별택 가격 이걸 산정하는데 개별택 가격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뭡니까? 표준주택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래 2번 봅시다. 자, 양고래 2번은 여기는 개별주택 가격이다. 이 부분이에요. 자, 평론 1번 의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개별주택 가격은 누굽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겠지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의 심의를 거쳐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항상 어디에 심의를 거칩니까?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원에 여기에 심의를 거치는 거지요. 자, 매년 표현택 가격의 공시는 현재 관할구역 안에 개별택 가격을 관할구역 안에 개별택의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는 겁니다.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개별택 가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 2번 공시 시한입니다. 시장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원칙만 우리 따지는 얘기야. 원칙만 따지면 매년 1월 1일 현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개별택 가격을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4월 30일까지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고로 3번입니다. 개별택 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 있다라는 거죠. 동안에 1번 보세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택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경우 표인트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현택 가격을 개별택 가격으로 본다 보시고 기억본 보세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이다. 이처럼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택 여기 대해서는 개별택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표현택 가격을 뭘로 보겠다? 개별택 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니번 보세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상이 아닌 단독주택이다. 앞으로도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개별택 가격이다. 이도 어디에 적용이 될 것인가 거죠. 초세 부과 이를 위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경우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국세, 지방세 어떤 조세 부과상이 아닌 단독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개별택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편고로 4번. 개별택 가격 공시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다라는 거죠. 사실 공시 기준이다. 원칙은 언제입니까? 매년 1월 1일이죠. 여기는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시장, 구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 기준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 기준으로 하여 개별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예외된 사항이죠. 여튼 개별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는 이야기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편과로 5번 봅시다. 편과로 5번 시는 조사 산정이다 소개되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개별택 가격은 누굽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는 겁니다.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 인정되는 표현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빈표를 사용하여 이처럼 주택가격 빈표 사용한다 했죠?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 가격과 표현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보세요. 표현택 가격이 먼저 결정 공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토돼서 주택가격 빈표를 작성을 하겠죠. 그럼 주택가격 빈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개별택의 가격을
알려준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개별택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572페이지예요. 평으로 7번 공시사항입니다. 개별택 가격의 공시에는 개별택의 지번이라든지 개별택 가격이죠. 뭐 개별택의 용도 및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가로 9번 이의신청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끝부분 개별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도 이의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개별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이걸 준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봅시다. 편가로 11번 효력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재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를 하여 주택가에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이 결정 공시된다는 이야기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국가 재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를 하여 주택가에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생각하세요. 여튼 자 이제 조세 부과다. 조세 부과다. 과세 이 표현하면 항상 개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땠지? 이제 조세 부과 이를 위해서 지가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때는 뭘 적용했습니까? 개별 공시가를 적용했지요. 다음 이제 조세 부과 이를 위해서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때는 뭘 적용합니까? 개별주택 가격을 적용한다. 그래서 항상 조세는 개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를 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573페이지입니다. 2번 챕터 공동택 가격이다 소개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동택 가격이다. 여기는 별표 2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공동택 가격은 표현택 가격, 개별택 가격 이런 구분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현택 가격, 개별택 가격 구분하는 건 오로지 뭐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다 생각하시고 자 양으로 1번 의의부터만 살펴봅시다. 자 공동택 가격입니다. 이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공동택에 대하여 이처럼 공동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현재의 적정 가격이다. 이게 공동택 가격이 되겠지요. 조사 산정하여 국토교통부니까 어디입니까?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원에 심의를 거치겠지요. 자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원에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평가로 1번 공시 기준입니다. 자, 공동택 가격의 공시 기준은 1월 1일로 한다. 그래서 공시 기준은 원칙은 언제입니까? 매년 1월 1일이다. 물론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원칙은 매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로 2번 공시 시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택 가격을 산정 공시해야 된다. 자, 공동택 가격은 누가 공시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언제까지입니까? 4월 30일까지다라는 거죠. 자, 4월 30일. 결국은 공동택의 1월 1일 매년 1월 1일 현재 가격을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로 3번 봅시다. 자, 공동택 가격 공시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택이다. 결국 공시일 원칙은 매년 1월 1일 했죠. 여기는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국토교통장관은 공시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 영이 정한 날 기준으로 하여 공동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택 가격은 자, 누가 결정 공시합니까? 국토교통부장 생각하시고 이처럼 공시 기준은 원칙은 매년 1월 1일이지만 예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74페이지예요. 자, 양으로 2번 공동택 가격의 조사 산정이다. 소인데 첫 번째 봅시다. 국토교통장관은 공동택 가격을 공시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는 자 공동택 가격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야기 드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택 가격을 공시하게 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는 그 가르칠 공동택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과라 1번
조사 산정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국토교통장관이 공동택 가격을 조사 산정할 경우에는 자, 공동택 가격이니까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지요. 자, 인근 유사 공동택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해당 공동택과 유사한 이용에 친다 인정되는 공동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셨죠?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번 첫 번째 그 분 보세요.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이루어지거나 공동택 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어때?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는 거죠? 이때는 어때? 이런 게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점수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 이루어졌을 거래 가격 또는 임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결국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렇다 가정하에서 조사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공동택의 전세권 또는 그 밖에 공동택 사용수에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어서 보고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전세권 이런 게 예, 설정되어 있다는 이야기. 일단 이런 게 있는 거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 없는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만 기다렸죠. 없는 것으로 본다. 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월 2번.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택 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는 한국감정원이죠. 줄여서 감정원에 의뢰를 한다. 그래서 여기는 표준택 가격 그리고 공동택 가격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국토교통부의 조사 산정 어디에 의뢰하는 겁니까? 한국감정원. 그래서 감정원에 의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봅시다. 양호 3번. 공동택 가격 공시입니다. 편골 1번. 공동택 가격을 공시할 때 포함될 사항들이 있겠지요. 공동택의 소재지라든지 명칭, 동, 호수 그리고 공동택 가격이 되겠지요. 집값은 통째로 했어요. 공동택 가격, 공동택 면적 등을 포함해서 공시를 하게 된다 생각하시고 다음 평으로 3번입니다. 이의신청입니다. 공동택 가격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공동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용한다. 여튼 공동택 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때는 표준지 공시가 이의신청 그대로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호 4번 봅시다. 공동택 가격 공시의 효력이다. 그렇죠? 첫 번째 보세요. 공동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를 하여 주택가의 산정을 위해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공동택 가격이 결정 공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국가, 지자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의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력도 구분이 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표준택 가격의 효력이 있고 개별택 가격의 효력, 공동택 가격의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개별택 가격과 공동택 가격의 효력이 어때? 같습니다. 왜? 공동택 가격 이분 어때? 표준택, 개별택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택 가격과 공동택 가격 효력은 같다 생각하시고 다시 보세요. 표준택 가격이다. 인 뭡니까? 이제 개별택 가격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죠. 그래서 표준택 가격이다. 이는 어때? 개별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서 개별택 가격 산정이 기준된 건 뭡니까? 표준택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택 가격과 공동택 가격 효력이 같다 그랬죠? 자, 이는 어때? 자,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과세 등의 업무 관련하여 주택가의 산정료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했는데 조세 부과다. 세금 관련돼서 집값 산정, 땅값 산정할 때는 뭘 적용합니까? 개별 공시까지요. 다음 세금 관련해서 단독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뭘 적용합니까? 개별택 가격을 적용한다. 공동택은 이름 구분이었으니까 공동택 가격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의 효력은 같다 생각하시고 이 둘은 자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가격 이 둘은 어때? 이제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국가 재정의 과세 등의 업무를 하여
주택가격 산정용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자, 주택 공시도 다 말씀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가 공시도 이분 다 말씀드렸어. 자, 지가 공시도, 주택가격 공시도 여기까지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예제 한 문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예요. 자, 문제 봅시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편지 공시가의 공시상에 포함될 항목이지요. 맞습니다. 다음 2번 보세요.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편지 공시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된다. 설명드렸죠. 3번 봅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편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개별 공시가는 누굽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생각하시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지로 선정된 토지에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편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그랬습니다. 3번 더 맞는 표현이 되겠죠. 4번 봅시다. 표준 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에서 여기가 잘못되어 있지요. 자,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이분이 최근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잘못된 집으로 나온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를 설명드렸죠. 표준 주택을 선정할 때는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편택선에 어디서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잘 이해하자 그랬죠? 그럼 이 집 보세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에서 여기가 잘못된 거죠. 공동주택을 빼버려야 되겠죠. 자, 보세요. 공동주택 가격이다. 이는 표준택 가격 이런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표준택을 선정할 땐 오로지 어디서 선정합니까?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단독주택 중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택에서 여기에 잘못된 겁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지요. 해당 일단 주택을 대편 주택을 선정해야 된다.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5번 봅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는 자, 개별 주택 가격입니다. 누굽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여기까지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그다음 보세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인정되는 표준택 가격 기준으로 주택가격 빈표를 사용하여 여튼 주택가격 빈표 사용한다 그랬죠?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가격과 표준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4번. 4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5번 지문도 굉장히 길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험은 답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문을 주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답은 여튼 몇 번입니까?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절 주택가격 공시다. 이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음 4절입니다. 4절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출제 빈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중요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이번 시험도 극히 낮다. 이런 판단하에서 과감히 4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5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586페이지 보세요. 586페이지는 마무리 키워드 정리다 나와 있죠. 저희들이 5장 가격 공시도 학습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마무리 키워드 정리 이분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죠. 먼저 하나는 여러분 교재 555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555페이지 보세요. 찾으셨나요? 555페이지는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다 배웠으니까 이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어. 맞다 틀리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께 준비된 프린트물 있어요. 프린트물 관악기 퀴즈 천선이다. 자, 이걸 풀어보시면서 또 용어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악기 퀴즈 천선이다. 지문 1000개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거의 1000번 여기에 육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때 프린트물 많이 활용하시고 계신다. 자,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서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 만큼 여러분께 프린트물은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0선이 아니라 이제 1500선 목표로 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꼭 프린트물 또 읽어보시면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 부동산 가격 공시도 이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3편 자, 부동산 감정평가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굉장히 내용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어서 자, 3편 감정평가론 많이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저희 교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편은 부동산 총론이다 소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1장부터 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비교적 평이한 내용들이고 저희들이 기본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된 내용 토대로 해서 교재 밑줄 다 그어져 있죠? 이 부분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심화이론 과정에서는 1편 총론은 생략 들어가고 2편 강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81페이지예요. 여러분 교재 81페이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1페이지 보시면 큰 타이틀 들어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파트 2. 이게 우리 교재 2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편. 2편은 부동산 강론이다. 소개가 되어 있죠. 강론은 2편. 강론은 뭡니까? 각각의 파트를 논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1장부터 9장까지 9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 자, 1장부터 9장, 9개 장 모두 모아가지고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29문제에서 강론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1장부터 모두 모아가지고 2편 강론 전체 봤을 때 최근 5년 동안 29문제에서 31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 31문제 출제되었고요. 여름실 이번 30회 자격시험에도 적게는 30문제에서 많게는 31문제까지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편 강론도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는데 특히 1장, 9장 이 중에서도 출제 문항수도 많고 비교적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장 수용급 이론입니다. 그리고 4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5장 정책론, 6장 투자론, 7장 금융론 이분들 중심으로서 심화이론 과정에서는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1장, 4장, 5장, 6장, 7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 기초 내용들은 다 다뤘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어렵게 느끼고 출제 문항수도 많기 때문에 심화를 해서 한 번 더 반복학습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 이만큼 학습했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심화론 과정에서는 이렇게 학습이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 다뤘던 이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미 제가 밑줄 다 그어드렸죠? 그래서 이분들은 설명만 쭉쭉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은 역시 판서 통해서 설명드리고 교재 한 번 더 읽으면서 반복습 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편 강론에서는 1장 수용급 이론, 4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5장 정책론, 6장 투자론, 7장 금융론 중심으로 심화하는 과정은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장 경기변동이론, 3장 시장론, 8장 이용 및 개발론, 9장 관리 및 마케팅론 이분들은 굉장히 또 평이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본 이론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만으로 충분하다. 이래저래 보면서 심화를 생략하고 1장, 4장, 5장, 6장, 7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는 부동산 수용급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지요. 자, 수요 공급은요. 쉽게 이상합니다. 수요는 뭡니까? 사고자 하는 것이고 공급은 팔고자 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수요 공급은 경제에 가장 기초가 된 원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같은 수요 공급 이론은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파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제문으로서 많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수용급 이론은 최근 5개월 동안 적게는 세 문제에서 적게는 세 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험에 4문제 출제가 됐고요. 자, 여름시험 이번 30회 자격시험에도 4문제는 출제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는 1절부터 4절까지 4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은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2절은 부동산 공급, 3절은 수요급의 균형, 4절은 수요급의 탄력성, 4개 절로 구성되는데 1절, 4절까지 모두 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용급 이론은 1절부터 4절까지 기초 원리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8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2페이지를 보시면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나와 있죠. 이분들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1장 수용급 이론이다. 이분 제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그때 한번 풀어보셔도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끝나면 다시 또 풀어보시라 말씀은 더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 넘어갑시다. 85페이지예요. 85페이지는 1절, 자, 부동산 수요다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수요는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사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부동산 수요량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되셔야 되겠지요. 자, 칠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의 모든 가격이나 임료 수준에 대응해서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료 수준에 대해서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부동산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에 대응해서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 이걸 그래서 부동산 수요량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수요량은 뭡니까?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다. 이래서 구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하튼 이제 부동산 수요량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드리는데, 먼저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유량 수요. 그리고 저량 수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의도한 양을 말하기 때문에 본질은 유량이에요. 그러나 부동산은 일반 자산은 여러 특성이 들어서 유량 수요뿐만 아니라 저량 수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우리가 유량, 저량에 대한 용어 정리가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저수지가 있어요. 자, 여하튼 저수지가 있다는 이야기. 그럼 저수지로 흘러 들어온 물이 있고 저수지부터 흘러 나간 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흘러 들어온다, 흘러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다, 흘러 나간 물이, 이것을 우리가 흘러간다 해서 유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flow. 다음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은 저수지에 저장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량이다. 저량 저장되어 있다서 영어로 스톡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타깝지만 영어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이미 영어로 말 바꾸기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량은 뭡니까? flow. 저량은 뭡니까? 스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경제학에서는 응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 달, 1년 이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있고, 오늘 현재 이처럼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경제학에서는 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한 달, 1년 이처럼 일정 기간의 개념이 내포됐네. 기간이니까 이는 흘러간다는 의미가 될까요? 저장됐다는 의미가 될까요? 흘러간다. 그렇죠? 따라서 한 달, 1년 이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야만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경제학에서는 어때? 유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오늘 현재 지금 일정 시점이에요. 그럼 오늘 현재 일정 시점은 어때? 저장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량.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어때? 우리가 저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1년 어떤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면 어떻습니까? 기간의 개념이 되면 유량이 되겠고 올 현재 시점에 개념이 내포되면 어때? 저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유량이냐 저량이냐 구분이 좀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가격과 임료 이걸 구분해 봅시다. 가격은 어때? 교환의 대가가 되겠지요. 임료는 임대료 줄말이죠. 사용 수익의 대가가 되겠다. 그럼 이때 교환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까? 일정 시점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일정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는 어떤 저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임료는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예요. 그럼 보세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입니까? 기간 동안입니까? 그렇죠. 기간 동안이다. 한 달 동안 사용하고 수익 대가로 임대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간이다. 따라서 임료는 어디에 합니까? 유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토지 관련해서 토지에 교환된 대가가 있더라. 토지의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 이걸 해서 우리가 뭐랍니까? 지가 이렇게 표현하죠. 토지의 가격이다. 이는 어때? 가격이죠. 따라서 어디 합니까? 저량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토지의 사용 수익은 대가라는 이야기야. 토지의 임대료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지대 이렇게 변하죠. 지대는 어디 갑니까? 임대료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격, 지가 이들은 어때? 자, 저량 변수가 되겠죠. 다음 임료, 지대, 지대는 토지 임대료다. 생각하면 되죠. 토지 임대료 줄여서 토지 임료다. 이는 어떻게 합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월급여라는 게 있어요. 월급여. 다음은 연봉. 자, 월급여는 뭡니까? 한 달 동안 일한 대가가 되겠죠? 한 달은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네요. 연봉은 뭡니까? 1년 동안 일한 대가다. 1년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어떻게 합니까? 유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료 보면서 월, 연 이 말이 있으면 더 이상 주저할 거 없습니다.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유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다. 이때 단기가 뭡니까? 자, 이번 회계연도다 이런 의미예요. 기업의 회계는 대체로 1년이죠. 결국 1년 동안 순이익이 얼마냐 이 문제예요. 1년 동안 순이익이 얼마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의 개념이 되죠. 유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은 순수익,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이도 1년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 투자론 편에서 배웠었지요. 심화이론 과정에서 또 설명을 드릴 내용들이에요. 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투자론 편에서 이런 내용 배웠어요. 매년에 세후 현금을 산정한 플로차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글자 따서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다 이렇게 우리 외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총수에서 공실 분량 빼주고 기타 수 더이면 유효 총소득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빼주면 순 영업소득이 산정이 되고 부채세에서 빼주면 세전 현금, 영업소득 빼주면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 이때 이 플롯 차트 자체는 뭡니까? 1년을 기준해서 작성된 값이라는 이야기예요. 1년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 플롯 차트에 나와 있는 값들은 모두가 어디 합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 세전 현금, 세후 현금 모두가 뭡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영업소득 살펴드렸죠? 순영업소득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죠. 이는 뭡니까? 유량이 되겠다. 당연히 1년을 기준하니까 유량이 되겠다. 보시고 우리가 인연을 떼서 이제 앞으로는 이래 생각합시다. 소득 즉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다 어디에 합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죠. 내가 이와 같은 건물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샀단 이야기예요. 사고 내가 직접 건물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관리자에 맡겼어요. 맡기고 관리자에게 월급여를 내가 지불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관리자에게 월급여를 지불한다는 건 결국 관리자에게 한 달 동안 관련 대가를 내가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한 달 동안 기간의 개념이 되니까 당연히 유량이 되겠지요. 그래서 내 입장에선 내 관리자에게 월급을 주는 건 비용이지요. 비용. 내 입장에선 비용 또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그래서 유량이 되겠죠. 물론 관리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소득이 되겠네요. 소득 어떤 측면 보더라도 유량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내가 이 건물 취득을 하고자 하는데 워낙 비싸더라냐. 비싸서 은행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그 대출 받고 이자 내겠죠? 이때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때 이자 비용도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돈 빌려 쓴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또는 1년 동안 돈 빌려 쓴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달 동안 돈 빌려 쓴 대가로서 이자 내는 거지요. 기간의 개념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도 합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 그럼 내 입장에서 관리자의 월급여다, 이자 비용이다. 모두 비용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합니까? 유량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월, 연 이 말이 들으시면 더 이상 볼 것 없이 뭡니까? 유량이다 생각하시고 소득, 즉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나 비용, 지출과 관련된 부분 다 합니까?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량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산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건물도 내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산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건물의 가치가 30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지난 1년 동안 건물의 가치가 30억이다. 이런 표현할까요? 아니죠. 오늘 현재 건물의 가치가 30억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오늘 현재 시점에 개념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합니까? 저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빚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3억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빚이 3억이 있다. 이 자체로 지난 1년 동안 빚이 3억인 겁니까? 현재 빚이 3억인 겁니까? 그렇죠. 현재 빚이 3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채 이도 저량의 개념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인구수입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도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올 현재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올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합니까? 저량에 해당한다. 물론 자, 지난 1년 동안 자, 인구 100만 명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지난 1년 동안 100만 명이 감소한 거죠?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 변동분이다 할 때는 유량의 개념이지만 인구 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뭡니까? 저량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자산의 가치, 부채, 인구수 모두가 저량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관련해서 여기 보세요.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주택 공급량이다. 자, 이는 다른 말로 주택 생산량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이때 신주택 공급량이다. 신규 공급이네요. 그럼 신규 공급은 주택을 새로 져서 시장에 공급하는 거죠. 따라서 착공성화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 따라서 기간이죠. 그래서 신주택 공급량, 주택 생산량은 어디에 합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은 주택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거래량이다. 주택 5천 채가 거래된 이야기야. 그럼 주택 5천 채가 거래됐다. 이도 오늘 현재 5천 채가 거래된 겁니까? 지난 한 달 동안 5천 채가 거래됐다. 이러니까 그렇죠. 한 달 동안 이 기간의 개념이 되어서 주택 거래량은 유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재고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주택 재고량에서는 올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올 현재 시점이 개념이죠. 저량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유량이나 저량이나 구분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시험에 출제된 사례들은 제가 다 넣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만 고려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가격, 지가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저량이지요. 다음 임료
임요, 시대는 어디야 합니까? 유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 즉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나 비용, 지출 관련된 부분 유량이다. 자산의 가치, 부채, 인구수 이들은 어때? 저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주택 공급량, 즉 주택 생산량이나 주택 거래량은 어때? 유량. 주택 재고량은 어때? 저량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별이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정도로 유량, 저량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수요, 부동산 수요량이다.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 부동산 수요랑 모두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구매 또는 임차고자 의도하는 양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니까 본질은 뭡니까? 유량이에요. 유량이다. 그렇지만 우리 또 부동산은 일반 자산은 여러 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사람들이 주택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인 뭡니까? 유량이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현재 사람들이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도 때 분석 대상이 되겠죠. 이는 뭡니까? 저량이다. 그래서 부동산만큼은 본질은 유량 수요지만 저량 수요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유량 수요는 유량은 플로우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고 저량은 뭡니까? 스톡이지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의 수요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 저량 수요가 있다. 물론 본질은 유량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량 수요, 저량 수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효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 수요. 흔히 우리가 유효 수요를 실질적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처음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내가 먼저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구매 의사, 즉 구매 욕구가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에 구매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 즉 지불 능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만 어때? 유효 수요, 실적 수요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분도 우리 시험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유효 수요란 반드시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X 잘못됐죠?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 구매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매 의사, 즉 구매 욕구의 구매력, 지불 능력이 어때? 겸비가 되었을 때 이때부터 우리가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란다라는 겁니다. 이때 구매력엔 어때? 현금 해당이 되겠죠. 사실 내가 현금으로 살 수 있잖아요. 또 저축금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대출금. 대출받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구매력에는 현금, 저축금뿐만 아니라 대출금도 어때? 포함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대출금도 구매력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유효 수요란 구매 의사, 구매 욕구의 구매력, 지불 능력이 겸비된 수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구매 의사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만 뒷받침되면 언젠가도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잠재돼 있다서 잠재 수요다 또는 예비적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유효 수요, 즉 실질적 수요다, 잠재 수요, 예비적 수요다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럼 둘 중에 부동산 수요는 뭘 의미할 것인가?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구매력을 겸비하고 있는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부동산 수요는 뭘 의미합니까?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 우리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1,000원 할 때 10개를 어때?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구매 또는 임차고자 의도는 양이지요. 그럼 10개를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고자 한다. 이미 사버렸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 아직까지 사기 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네 번째, 1,000원 할 때는 10개 사고자. 이때 10개는 어떻습니까? 최대 수량이 되는 최대 10개 사고자 한다 해서 최대 수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수요량에 대한 용어 정의를 다 해드렸죠. 다 해드렸고 부동산 수요
수요량에 내포된 의미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 본질은 유량이지요. 그렇지만 저량의 개념도 도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 저량 수요라는 게 있다. 부동산 수요는 유효수를 의미한다. 부동산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 최대 수량이다. 자, 사전적 개념,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교재 8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85페이지 봅시다. 85페이지는 1번 챕터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이다 나와 있죠. 옆에다가는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해두시고 부동산 수요, 수요량에 대한 용어 설명 다 드렸습니다. 우리 양을 번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 저량 수요가 있다 설명드렸고 아래 포천 박스에서 유량, 저량 용어 설명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분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글 2번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 실적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양 3번 부동산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 양 4번 최대 수량이다. 그래서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요 곡선부터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